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속으로 다 알면서도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참고 넘겨왔어. 그런데 이젠 더 참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 참지 않으신다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죠. 민수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 잠자리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만 봐도 내가 갑자기 찾아온 불편한 손님처럼 느껴지더라. 나는 하루쯤 묵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엄마, 그냥 준비가 덜 됐던 것뿐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안사돈이 나를 무시할 때 너는 나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내가 생선 장사하는 게 창피한 거 아니었니? 내가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너희가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제 나도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는 60대 중반에 들어선 김영희 씨와 아들 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희 씨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아들의 성장을 위해 끝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영희 씨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아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김영희 씨의 자리는 점차 작아져 갔습니다. 영희 씨의 사랑과 희생은 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부모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영희 씨와 민수 씨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영희 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남편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지탱해왔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영희 씨와 아들 민수 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영희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생선 장사에 매달렸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바다 내음이 가득한 시장에서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영희 씨는 아들이 잘 자라길 바라며 힘을 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서울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고 민수 씨가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일하던 민수 씨가 영희 씨에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가 결혼 준비에서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영희 씨는 그 이유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인공의 경제 사정을 배려해 결혼 비용을 양가해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자가 결혼할 때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결정은 영희 씨에게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 내외가 자신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마음속 깊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행복하게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도 영희 씨가 생선 장사로 어렵게 살아온 삶이 며느리와 그 가족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의 행복을 위해 영희 씨는 어떤 불편함 감정도 억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에게는 오직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영희 씨는 며느리와 그 가족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결혼을 축하해야 할 자리였지만 영희 씨는 자신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깔끔하게 준비되었고 처음 만난 안사돈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영희 씨는 그 속에서 미묘한 무시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안사돈은 대화 중에 영희 씨의 생선 장사를 슬쩍 언급하며 겉으로는 친근한 척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희 씨의 직업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생선 장사하시느라 손이 많이 바쁘시겠어요. 저희 쪽은 뭐 대대로 사업을 해왔으니 결혼 준비 같은 건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사부인은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영희 씨가 준비할 여유가 없을 거라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안사돈의 말 속에 자신을 깔보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속이 불편해졌지만 영희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할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름대로 해온 방식이 있어서 바쁘긴 해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희 씨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낮춰보려는 안사돈의 태도에 맞서려는 미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생선 장사로 가족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은 영희 씨의 대답에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결혼식은 큰 행사잖아요. 준비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 텐데 사부인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장사하느라 바쁘실 테니까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민수 씨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거나 며느리와 안사돈의 반응만을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직업을 변호하기는커녕 그저 자리를 넘기려는 듯한 태도가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아들이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와 며느리는 반반 결혼을 결정했으니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했지만 영희 씨는 안사돈이 자신이 돈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반 결혼을 수락해 놓고도 영희 씨를 은근히 깔보는 태도는 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상견례 내내 영희 씨의 재정 상태와 직업을 가벼이 여기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저 결혼식이 잘 준비되길 바라며 상견례의 자리를 무난히 넘기려 했고 영희 씨의 감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속이 쓰리고 답답했지만 아들 민수 씨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상견례 때 느꼈던 안사돈의 무시와 아들의 무관심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여러 장면들은 영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수 씨와 며느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그들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 씨가 먼저 찾아와 인사하러 오기를 기대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결국 영희 씨가 먼저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집들이는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는 다소 무심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신혼집들이는 언제 할 거니? 이번 주에 서울로 올라오시면 와이프한테도 말해 둘게요. 영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초대하고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영희 씨는 아들이 마치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약속을 잡으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 씨는 속으로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주말에 보자. 영희 씨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자신을 그리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영희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젓갈과 여러 가지 생선 반찬을 싸서 짐을 꾸렸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민수 씨가 어머니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자신의 큰 짐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짐을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오신 김에 어디 가세요? 영희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야. 생선도 있고 젓갈도 있어. 너희가 좋아할까봐 정성껏 싸왔단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갈 테니까 챙기다 보니 짐이 좀 많아졌네. 아, 굳이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자고 가신다고요? 그러나 민수 씨는 마치 자고 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반기기는커녕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가방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어머니가 서울에 오면 당연히 하루 묵고 갈 것이라는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머니가 준비해온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고 영희 씨는 자신이 단순히 잠깐 들렀다가는 손님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에게 그러면 밤새 버스에서 자라는 말이냐 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을 삼키고 그냥 민수 씨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먼저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상이 차려진 후 영희 씨는 그저 아들 부부가 준비해준 음식에 감사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며느리의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영희 씨가 그들 사이에서 소외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상에서의 대화는 영희 씨가 끼어들기 힘든 주제만 계속 이어졌고 민수 씨와 며느리의 행동 속에서 영희 씨는 자신이 그저 방문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과일을 먹으면서도 영희 씨는 행복보다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영희 씨에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늦었으니 슬슬 일어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며느리도 아들처럼 자신이 자고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실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가 겉으로는 수긍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과 태도에서 빨리 자신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흘렀고 영희 씨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내내 그 불편함은 영희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심함이 영희 씨에게 더 큰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잘 시간이 되자 영희 씨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속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이불이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영희 씨가 불편하게 소파에서 자는 것이 불편하다는 느낌과 이 상황 자체가 어색하고 부담스럽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에라도 미리 자신이 자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점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소파에서 자도 돼. 나는 불편하지 않아. 영희 씨는 마치 스스로 정말 소파에서 자기를 원하는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영희 씨는 애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말로 소파에서 자는 것이 편하다는 시위를 하듯 굳이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리 방 이불 가져올게요. 소파는 좀 딱딱하니까 그래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하지만 영희 씨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다니까. 너희 신경 쓰게 하기는 싫다. 소파에서 자도 아무 문제 없어. 영희 씨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 강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씁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말을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아들은 영희 씨가 소파에서 자겠다는 말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민수 씨와 며느리는 각자 방에 들어갔고 영희 씨는 소파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소파는 넓어 보였지만 몸을 뉘어보니 의외로 불편했습니다. 영희 씨가 온다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담요 하나를 받아 소파에 쪼그려 누웠고 불편한 몸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 씨는 소파에서 자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지만 허리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영희 씨는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자고 가신다는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이불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오늘 오셔서 당연히 자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라고. 나도 오늘 알았지. 우리 엄마 원래 고집 있으셔서 내가 안 된다고 해봤자 말도 안 통해. 누가 안 된다고 하래? 그런 건 당신이 미리 알아뒀어야지. 나는 당신이 아무 말 없길래 다 얘기된 건 줄 알았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주무시고 가놓고 딴 데 가셔서 며느리가 자기 소파에서 재웠다고 흉보고 딴소리 하시면 어떡해? 그럼 누가 욕먹는 줄 알아? 당신이 아니고 내가 욕먹는 거라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사서 걱정이야? 우리 엄마 원래 이불에서 주무셔서 잠자리 안 가리셔. 누가 뭐라 하면 나한테 말해. 뭐야, 설마 나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신 적 있어?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괜찮다고 하셔도 나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싫어. 나중에 또 이런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당신 피곤하게 해서 미안해. 내일 엄마 터미널까지 태워드린다고 하고 일찍 보내드릴 거야. 영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들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의 불편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는 소파에서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바라며 이 상황을 견디려고 했지만 소파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영희 씨가 짐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민수 씨는 영희 씨의 불편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며느리와 조심스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며느리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조차 배려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이 상황이 얼마나 서글픈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엄마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고 며느리의 불편함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영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를 꾹 참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쪼그려진 채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그 불편한 마음은 영희 씨의 깊은 잠을 방해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소파 위의 뒤척임 속에서 영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소파에서 쪼그려 잤더니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해 몸이 찌뿌둥했고 밤새 불편했던 감정은 아침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수 씨와 며느리는 아침이 밝자마자 각자의 할 일에 몰두했고 영희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바삐 움직이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습니다. 영희 씨는 원래 점심까지 함께 먹고 천천히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더 머물러도 될까? 라는 생각이 스치자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11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일어나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영희 씨는 아들의 집에서 충분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영희 씨는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짧게 말했을 뿐 어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어머님.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영희 씨를 붙잡거나 아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의 반응에 더 큰 씁쓸함을 느끼며 조용히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큰 배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의 무관심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천천히 떠날 계획이었지만 모든 것이 어긋났고 영희 씨는 자신이 그들 삶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 했지만 그들 부부의 태도에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큰 배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의 무관심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천천히 떠날 계획이었지만 모든 것이 어긋났고 영희 씨는 자신이 그들 삶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영희 씨는 주차장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차에 타려고 할 때 영희 씨는 차문을 닫고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라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희 씨는 차에 타기 전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강 짐작된다는 듯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빨리 가셔야 할 텐데요. 영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참고 넘겨왔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속으로 다 알면서도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이젠 더 참지 않으려고 한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무거운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엄마, 참지 않으신다뇨.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죠. 영희 씨는 민수 씨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아? 신혼집에 가서도 너희가 나를 불편해하는 게 다 느껴졌어. 잠자리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만 봐도 내가 갑자기 찾아온 불편한 손님처럼 느껴지더라. 나는 하루쯤 묵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민수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준비가 덜 됐던 것뿐이에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희 씨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상견례 때는 안사돈이 나를 무시할 때 너는 나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나는 그때부터 똑똑히 느꼈어.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내가 생선 장사하는 게 창피한 거 아니었니? 민수 씨는 영희 씨의 말에 점점 더 당황하는 듯 했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숨기려 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기대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제 나도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거다. 민수 씨는 영희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삶을 알아서 꾸려가라.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해.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말을 남기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짧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가지고 와주셨던 생선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이도 더 먹고 싶다고 하는데 생선을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아들과 주인공 사이에 벌어진 틈을 화해시켜보려는 의도가 담긴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의 문자 속에 담긴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희 씨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그저 생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삶 속으로 다시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돈부터 보내라. 짧지만 단호한 답장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가족에게 아무것도 당연히 제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계좌번호와 생선 가격을 적어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답장을 받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영희 씨의 반응은 며느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당황한 며느리의 반응을 속으로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너도 당황스럽지. 나도 그랬단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다. 영희 씨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듯 읊조렸습니다. 영희 씨는 며느리와 아들이 이제 자신에게 기대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희 씨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부모로서 희생자로서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영희 씨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이제 영희 씨는 아들 내외의 삶 속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홀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생선 장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시장을 돌아다니고 오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영희 씨는 점차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희 씨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은 영희 씨의 과거로 남았고 이제 영희 씨는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